지난 4월 20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1사분기 재정수지 상황입니다. 전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동기년도에 비해 2.3%가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세 수입도 동기년도와 비하면 4.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중국 정부의 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수치로 들어가 보면 부가가치세가 동기년도에 비해 7.1%나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중국 세금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감소되었다는 것은 기업 간의 거래가 감소되었거나 상품의 가격이 하락되었거나 아니면 기업의 이윤이 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개인소득세 역시 동기년도에 비해 4.5%가 하락되었다고 나왔는데 이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의 월 소득이 줄었거나 실업자의 수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한창 중국의 경기가 최악을 치닫을 무렵 대학을 졸업해 사회에 나온 수는 모두 1158만 명. 올해는 이보다 21만 명이 더 많은 1179만 명이 올해 6월 대학을 졸업해 사회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연 이들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6월 19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중국의 실업률을 보면 16세에서 24세의 실업률은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5세에서 29세의 실업률은 6.6%, 그리고 30에서 59세의 실업률은 4.0%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실업률이 많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발표에는 중국 당국이 묘한 꼼수를 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실업률을 계산할 때 실업자는 기존에 직업이 있다가 직업을 잃은 이들을 실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올해 대학을 갓 졸업한 1179만 명의 젊은이들은 아예 통계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여기에 30에서 59세의 실업률 가운데 대다수 농촌에서 거주하는 농민공들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유로 비록 농사를 짓다가 쉬고 직업을 구하더라도 이들 역시 실업자의 범주에서 빼버립니다. 현재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농민공 숫자는 약 3억 명. 하지만 이들은 위의 이유로 중국에서 실업률을 산출할 때 영원히 들어가지 않게 되며 죽을 때까지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여기에 중국 당국은 5월 24일 개인 방송을 하는 BJ나 크리에이터, 배달, 택배 등을 포함한 19개의 영역을 새로운 직업군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당국은 여기에 종사하는 이들 역시 이미 취업한 것으로 잡아 실업률에 포함시키지 않으니 중국인들이 체감하는 실제 실업률과는 큰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95년 세상은 앞으로 인터넷이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 21世纪实际上是一个电脑的世纪，是一个 Internet 的世纪。现在对中国的很多企业来说，应该充分的抓住这个机会，来运用好这个信息高速公路，把自己的企业走向全世界。 이후 미국 아마존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를 창업해 중국 핀테크 기업들의 선두주자로 군림했던 마윈. 하지만 그는 지난 2020년 10월 24일 상하이의 와이탄 금융서민 연설에서 중국 고위층 관리들이 보고 있는 면전 앞에서 중국 당국의 금융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해버립니다. 今天的银行延续的还是当铺思想，抵押和担保就是当铺。中国的金融的当铺思想对非常之严重，也影响了很多企业家的，结果让很多好企业变成了坏企业。 당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당국의 고위층들은 금융 영향력이 커지는 사기업들이 금융권을 독점하는 것을 무기로 정부에 반항하며 고분고분하지 않게 굴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중국 당국은 그동안 중국 경제의 성장의 중요 엔진이라며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키우던 빅테크 기업들에게 각종 제재를 가하며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그 어떤 민간 자본도 정부라는 컨트롤 타워를 피해갈 수 없음을 확실히 일깨워주게 됩니다. 중국 당국이 지켜 한동안 잠적설이 나돌던 마윈은 지난해 한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며 눈물을 참기도 했는데요. 都难，都难，都难，现在都难。您最大的挑战是什么？您个人。我没什么大挑战，我现在退休了。我最大的挑战，我希望能够为沟通、为交流、为技术的发展、为年轻人的成长。 그동안 대학을 졸업한 대다수 유능한 인재들이 거의 10년 넘게 이런 빅테크 기업에 들어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다시 투자를 하는 등 취업이 보장되는 화려한 생활을 보냈지만 이후 해당 기업들이 각종 재래조치로 인해 재정의 압박이 다가오자 대규모 감원을 시작했고 신규 직원을 뽑지 않자 취업시장은 그대로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빙하기가 도래한 것이죠.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채용 플랫폼인 보스주피는 올해 3월 초 자사 플랫폼에 새로 등록된 기업의 수는 4천만 개. 하지만 이 가운데 350만 기업만이 신규 채용 광고를 냈을 뿐 나머지 3,650만 기업은 아예 신규 채용 공고 자체를 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각 기업들의 정리해고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비롯 일반 기업들까지 채용을 꺼리자 대학을 졸업한 고급 인력들이 대부분 배달이나 택배 또는 카카오 택시 같은 온라인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직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되는데요. 올해 6월 중국 통계에 따르면 택배 업무를 보는 이들 가운데 85%가 대학을 졸업했으며 메이투안 같은 배달직에서 일하는 이들 가운데 대졸자는 17만 명, 대학원생 또한 6만 명 이상이며 특히 최근에는 이 배달 업무에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갈수록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이제는 이런 일자리마저도 포화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소주, 심천, 중경 같은 대도시에서는 온라인 예약 택시를 모으는 기사들이 포화 상태라며 경고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기사들이 많아지면서 하루에 20명의 손님도 태우기 힘들며 90% 이상이 하루에 12시간씩 운전을 하지만 하루 수입이 3만 5천 원도 안 되니 그만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자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그냥 쉬는 이들도 늘어나자 기성세대들은 이를 비판하고 이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들은 이런 사회를 만들어준 기성세대들 때문에 억울하다며 세대 간의 갈등마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성공한 여성 기업인인 중국 백색가전의 선두주자인 거리전기의 CEO 동밍주는 방송에서 취업을 못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니 사회 탓을 하지 말고 정취업이 어려우면 창업을 해라고 말해 중국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았고 평소 같이 일하는 이들을 형제라 불렀던 중국의 아마존 찡둥의 창업자인 리우창둥은 취업을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지난 5월 악담을 퍼붓자 네티즌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나 그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他其实更多的想享受生活，生活第一，事业第二，工作第二，不想拼，我能理解，这是每个人选择都是不一样的，你没有错，但我只能说你不是我的兄弟，你是路人。什么叫路人？就你既不是我的朋友，也不是我的兄弟，也不是我的敌人，我们不是一路人，我们不是一家人，我们不应该在一起共事，因为你的存在会让我们那些拼搏的兄弟们他们的利益严重受损。 그런데 이런 청년 실업률이 중국의 부동산 몰락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 20년간 중국의 지주산업으로 군림한 부동산은 중국 GDP의 7%를 차지했으며 부동산과 연관된 간접산업들 역시 GDP의 10%를 차지. 결국 부동산은 중국 GDP의 17%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었으며 이 부동산 산업은 1,500만 명의 취업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변했습니다. 지난 2012년 CCTV가 선정한 중국을 빛내는 20명의 기업가 가운데 절반인 10명이 부동산 관련 기업인들이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이름은 모두 사라졌으며 집값 폭락으로 이들이 날려버린 돈만 135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동안 중국을 먹여 살렸던 부동산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한창 잘 나가던 중국 경제.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중국 경제는 2010년 초반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기가 찾아옵니다. 중국은 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기 시작하는데요. 집을 짓게 되면 인력 시장은 활발해지고 인테리어를 비롯한 각종 가전, 가구 등 소비 촉진도 덩달아 일어나니 관련 업종들 또한 자연스럽게 부흥하며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활발할수록 지방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방식 때문입니다. 중국은 건물을 짓는 토지를 당국이 사용수수료를 받고 건설회사에 최대 70년까지 토지를 장기 임대해 줍니다. 즉, 각 지방정부가 땅을 이용해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지방정부는 이 토지 사용수수료를 걷어들여 이를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 썼는데요. 한창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이 토지 사용수수료가 지방정부 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할 만큼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세수도 증가하고 더불어 경제 성장도 가능하니 그동안 중국 정부는 집값의 폭등을 상당 기간 방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집값 정도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는 당국의 자신감도 한몫을 했지만 다가올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자 청년들은 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고 이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자 2021년 시진핑 주석은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며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았지만 이후부터 집값은 계속 폭락, 거래량이 얼어붙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부가 아무리 보양책을 내놓더라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라는 불안 심리가 중국인들 사이에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년 세대의 가파른 실업률로 소득 기반이 붕괴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과거의 집값 폭등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취업도 어려운 중국 청년들이 이 집들을 살 여력이 있을까요? 작년 9월 23일 중국 광동성 동관시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포럼에 참석한 전 중국 국가통계국 부국장 허핑은 부동산 공급 과잉으로 빈집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14억 인구를 모두 동원해도 빈집을 채울 수는 없을 것이며 전문가들마다 추산하는 수치는 다르지만 극단적인 경우 30억 명이 살게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동안 중국의 부동산 위기설에 선을 그으며 중국 경제의 견고함을 강조해온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중국 고위직의 첫 발언으로 국내외 비상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파트가 팔려나가지 않자 일부 건설업체들은 모델하우스에 고객들이 붐비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색다른 알바생을 고용하기도 하는데요. 今天又被拉去假装买房排队3小时给了50块，但是我听网上说假装买房一般都是在300左右啊，可为什么我这里只有50块呀？好奇怪呀！哎呀，虽然这样做有点不道德，但是在家闲着也是闲着嘛，毕竟怎么说呢，这个东西我不去也有别人去，是吧？我觉得应该没有太过分吧那种，50也不错啊，没事到处逛逛转转，然后呢看看房子。 얼마 전 블룸버그는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 부동산 시장 문제점을 짚어보는 심층 토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당시 상해 특파원으로 있던 기자는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을 살 때는 단단히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I mean, to get people to buy houses, you need three things to happen, right? First, you need to have some cash in your bank account, and second, you need to have some confidence about your future income, and also you need to have the expectation that prices may increase, home value may increase over the long term. But you don't have these kind of things, either any of those things at the moment. 사태의 심각성을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부동산 경기가 흘러간다면 부동산과 연관된 산업들은 앞으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쓰러져 나간다고 예견한 북경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의 야오양 원장은 최근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내놓았는데요. 那你现在这个供求关系改变了，对吧？你就不应该靠土地财政了，所以得允许这个房地产自己调节。那怎么办呢？就收房地产税啊！其实抑制房价的一个非常好的一个办法就是收房地产税。炒房的，什么手里头有10套房的，他光交房地产税啊，一年就交他好几十万，他绝对不愿意持有。那为啥房地产税就试点也好多年了，在上海、在重庆就一直没有推行下去啊？利益集团不让啊，所以我们国家这个政策就被这些高收入者绑架了。 올 상반기 중국이 발표한 부동산 취득세 현황을 보면 작년 동기년도 대비 6.4%가 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집을 구매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를 비롯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산업들이 중국의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 산업들은 중국 내 생산 총액의 9%만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은 부동산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 경제의 회복 여부는 바로 이 부동산 경기의 정상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7월 1일 저희가 40만 기념 구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약 2주간에 걸쳐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여 1, 2부로 나누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구독자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